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시간과 공간의 세 번째 카테고리 시공, 시간과 공간을 말하다 제1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거란의 1차 고려 침공, 그리고 부제로는 30년 전쟁의 승패를 가른 서희의 단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란은 고려를 3차에 걸쳐서 대략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적인 단판,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런 이제 그 고려의 승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란이 고려를 첫 번째로 침공한 것이 993년입니다. 그리고 2차가 1010년, 그리고 3차가 1019년 이렇게 돼서 거의 한 30년을 고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당시에 거란이 고려를 2차 침공할 시에 동아시아 정세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 907년에 당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5대 19개 시대라는 어떻게 보면 혼란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몽골 계통의 선비족의 일부 부족인 거란족이 야유라 보기라는 그런 그 걸출한 영웅의 지도력 하에 916년 이 야유라 보기가 댕그리칸으로 등극을 하면서 요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오늘날 요나라의 위치는 대략 몽고, 저희 동북삼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이렇게 당시에는 동아시아가 당나라의 당제국의 멸망 이후에 아주 새로운 국가가 발흥을 하고 멸망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리고 고려가 건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정치적 격변은 926년에 거란이 발해를 침공을 해서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북방의 중요한 나라였던 발해가 멸망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거란의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요령지방을 점령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 요령 점령은 거란으로 하여금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북성 일대를 통치하고 있던 후진을 정복해서 하북성 일대까지 장악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 한족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5대 19개 혼란을 극복하고 중원의 입장에서, 즉 한족의 입장에서 나라를 건국한 것이 바로 960년 송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송과 거란의 대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송의 태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송태종은 당나라 태종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다든지 황제가 됐다든지, 그리고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을 했듯이 이 송태종도 거란을 공격합니다. 그게 986년인데요. 거란을 공격했지만 거란에게 패배한 송태종은 당태종과 마찬가지로 고구려군의 화살을 눈에 맞은 당태종이 그 후유증으로 죽듯이 이 송태종도 거란을 공격했다가 거란의 화살에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984년, 987년에 또 여진을 정벌하게 됩니다. 이때 여진은 고려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고려는 여진족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고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을 공격했지만 또 여진족에 패하는, 그리고 아까 송태종이 거란을 공격할 때 또 송나라가 고려에
협공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고려는 그 협공도 거절을 하게 되죠. 물론 뒤쪽에 가서 송과 좀 더 가까운 자세를 보이자 결국 요나라, 거란의 고려 1차 침공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만, 이때 당시에 이러한 극심한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고려가 과연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그러한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거란이면 거란, 여진이면 여진, 5대 19개 어떤 나라면 나라, 또는 후에 건국한 송이면 송과 과연 어떠한 외교정책, 어떠한 국가의 운명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소선영은 993년 8월, 고려로 치면 성종 12년이 됩니다. 드디어 고려의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걱정한 거란이 고려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선영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오자 고려는 상군, 중군, 하군으로 이루어지는 3군을 편성해서 거란군에 대응을 하고, 고려의 왕 성종은 후위군을 이끌고 안주에 도착해서 방어진을 핍니다. 이때 고려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군을 보내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뒤를 받쳐주는, 그러면서 남쪽 지방에 있던 나머지 군현군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촉박한 그런 전쟁 대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혼란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과연 고려가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국가 방위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점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소선영은 8월달에 압록강을 건넌 이후 주저주저 하다가 드디어 993년 10월 남하를 시작합니다. 이때 남하를 해서 고려군과 첫 번째 조우를 하고 전투에 돌입하는 것이 바로 귀주 근방의 봉산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고려군의 대패였습니다. 그러자 고려군은 퇴각을 하게 되고, 서경과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 조정 내에서는 어떻게 거란군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논쟁은 논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항복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란한테 항복할 것인가? 다른 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할 것이냐, 조건부 항복을 할 것이냐. 참 참담한 상황인 것이죠.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단 한 번의 전투에서 패전을 한 다음에 국가의 대신들이 모여서 왕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무조건 항복이냐, 조건부 항복이냐. 그런데 이 조건부 항복도 정말 딱하기가 그지없는 항복이었습니다. 그 조건부 항복의 내용은 전령 이북 땅을 떼어서 거란한테 줌으로 인해서 평화를 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령은 오늘날 황해도의 자비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령 이북의 땅을 거란한테 주어서 항복을 하자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북방의 방어태세는, 특히 서북 쪽의 방어태세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서 이제 벌어지는데요. 평안남도는 평야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방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죠. 그러나 평안북도는 산세가 험악하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산성을 쌓고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방어하기에는 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령 이북의 땅을 떼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의 평양을 포함한 모든 땅을 떼어주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전령이 개경으로부터 100리 정도 남짓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만일 당시에 전령 이북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항복을 했다면 아마도 고려는 개경에서 더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어야만 고려의 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사상으로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령 이북 땅을 거란한테 바쳐서 항복을 했다면 그 이후에 거란의 2차 침공이나 3차 침공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방어하기 좋은 지형을 적국에게 다 줘버렸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임진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고려의 수도가 오늘날의 한성이 1000년 전부터 한성이 수도가 되었을지도 모를 그럴 일입니다. 이때 당시의 대응을 보면 참 답답한 일들입니다. 즉 이것은 고려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고려를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이냐고 하는 그런 장기적 또는 중기적 전략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큰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란의 소선영도 고려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소선영의 대응을 보면 압록강을 993년 8월에 도하한 이후에 993년 첫 번째 전투에서 봉산성 전투에서 고려군을 패배를 시켰지만 그 이후에 거란군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란군이 하는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려 조정에 항복을 하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군사는 80만 대군이다, 항복을 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소선영의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보는 당시의 거란군은 많아야 10만이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당시의 거란군이 만약에 80만 대군이었다면 봉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서경과 개경으로 곧바로 진격을 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소선영은 움직이지 않고 성에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말은 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냐고 하는 판단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소선영의 움직임에서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80만 병사를 모아놓고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되죠. 아마도 소선영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선영은 전군을 움직이는 대신에 특공대, 분견대를 조직을 해서 귀주 쪽에서 통주로 우회를 해서 평안북도의 바닷길로 침입을 시켜서 안융진이라는 곳을 공격을 합니다. 이제 북방 세력, 특히 이제 그 거란 쪽, 그러니까 서북에 있는 북방 세력이 고려 조선으로 침입할 때는 두 길이 있거든요. 의주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귀주 쪽의 내륙 지방 루트, 그 다음에 의주에서 지금 말씀드린 통주 이쪽으로 들어오는 안융진, 안주로 들어오는 바닷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귀주에서 성공한 봉산성 전투에서 성공한 승리한 소선영은 분견대 특공대를 해안지방으로 파견해서 안융진을 공격을 합니다. 소규모의 병력이죠. 그러나 이 안융진 전투에서 소선영의 특공대가 고려군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고려로서는 천운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운에도 원인은 있었습니다. 당시 안융진은 고려
북방 방어태세의 가장 핵심적인 기지인 안주로부터 대략 한 70리에 위치했던 청천강 하류에 위치했던 성인데요. 이 안용진에는 아주 소수의 수비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군대의 수비대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때 안용진의 책임자가 중랑장 대도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도수는 발해가 멸망하자 고구려로 귀화한 태자 대광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용진에는 발해의 왕손, 그리고 발해의 왕손을 주축으로 한 발해의 후예, 즉 발해의 주력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뜻밖의 승리를 거두자 고려조정은 일순간 항복론에서 강화론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때 그 전에 외롭게 강화론을 외치던 서희의 활약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용진에서 승리를 거둔 고구려군과 시간이 다급한 거란군이 드디어 안용진에서 만나서 강화 조건을 논의합니다. 이때 고려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란의 소선영이 말하길, 고려는 신라의 후예가 아니냐. 왜 신라의 후예인 너희들이 북쪽에 들어와서 청천각 이북을, 즉 후에 건설되는 강동육주를 차지하고 있느냐. 땅을 내놔라. 그러자 서희가 대답을 합니다. 원래 고려는 고구려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의죽을 파악한 일종의 명분론이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두 번째에서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청천강 이북에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쪽과 동쪽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진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나라가 건국이 되고, 요나라는 남쪽으로 공세를 피면서 중원을 정복하는 게 제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항상 역사가 그래왔듯이 그럴 때마다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후방의 국가들, 다시 말해서 같은 핏줄을 갖고 있는 동족들이지만 당시 거란으로서는 여진과 고려를 안정시켜야만 전 국력을 동원해서 중원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서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 너희들이 고려의 옛 고토인 강동육주를 고려에게 주고 철군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어서 여진을 공격하자. 바로 소선영은 이 한마디에 모든 강화 조건을 수락을 하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7일간 서희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동맹의 기념으로 낙타 10마리, 말 100마리, 양 1000마리, 비단 500피를 선물로 주어서 서희를 위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선영을 보면 상당히 성격도 급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고려 조정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상황이라든지 고려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탐이나 정보나 이런 것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국제정세에 박지 못했던 고려와 성급한 성격과 여진견제라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소선영이 이러한 서희의 담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 서희의 담판으로 인해서 강동 6주를 얻고 서희는 이후에 단지 강동 6주를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북도 일대 강동 6주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북방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굉장히 고려사에서 의미 있는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아주 작게는 뒤에 이어지는 거란의 2차와 3차 침공의 방어선이 되며 좀 더 크게는 고려의 사직을 보호할 수 있는 서북지방의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희의 세치의 혀가 강동 6주를 얻었다. 즉 말로 한 외교력이 땅을 얻고 적을 물리친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령이 침공을 하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가서 비록 패전은 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바로 이게 서희의 위대함, 서희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희는 그 전에 사신으로 중국에 파견된 경험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서희는 당시의 동북아 정세가 어떠한 것인지, 고려를 침공한 거란의 1차적인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거란의 군사력은 어떠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던 고려 조정에 있던 몇 안 되는, 아니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판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안용진에서 벌어진 고려와 거란 간의 담판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이 어떤 상황이고 적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정확히 판단했던 서희는 그 위대한 고려의 사직을 지키는, 고려의 북방 방어 기지를 구축하고 땅을 넓히는 그러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려를 지킨 것은 서희의 세치의 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그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한 서희였습니다. 오늘은 거란의 고려 1차 침공과 서희의 담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